6일간의 긴 명절 연휴가 끝나고 곧 한국 증시도 개장을 합니다. 명절 전에 이제 그런 말 했었잖아요. 6일 뒤에 증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주식을 팔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 결론부터 말하면은 가장 억울한 상황이 됐어요. 나스닥 지수를 보면은 한국장이 마감한 9월 27일에 장중에 13,000선이 깨졌었습니다. 어젯밤에 나스닥 지수가 1.8%까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합권이에요. 그런데 한국 증시도 과연 그럴까요? 이론적으로는 한국 증시도 같이 보합권에 있어야 되는데 주식이라는 게 해보시면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세라는 게 있어요. 미국 증시가 계속 오르다가 어젯밤에 크게 하락해서 결국 보합이었지만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억울해도 어느 정도 하락이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S&P 500 지수를 보면은 명절 전보다 1% 더 하락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한 달 기준으로 봐도 S&P 500 지수는 6% 하락했었고요. 코스피는 4.6% 하락했었거든요. 최근까지 오르던 코스피가 갑자기 무너지는 모습인데요. 기술적으로도 이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키 맞추기가 이뤄진다고 하면은 한국 증시가 월요일에 다소 억울하지만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다르게 미국과 한국 증시가 동조화되기보다는 약간은 다르게 움직일 때도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올해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미국 증시에 없는 한국의 주도주가 있는지, 증시는 왜 떨어졌고 그것이 한국 증시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한국 증시에는 다른 호재가 없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미국 증시가 떨어졌으니까 한국 증시도 떨어질 거라는 생각보다는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시기죠. 만약에 한국의 주도주가 힘이 좋다, 그러면 지수가 버틸 수도 있습니다. 한 달간 코스피를 보면은 삼성전자와 금융섹터가 약간 올랐고 나머지 전 섹터는 모두 하락세예요. 지금 봐서는 강한 주도주가 보이지 않습니다. 코스닥은 더 심각하죠. 상반기 증시를 떠받친 배터리 관련주들 낙폭이 커요. 그 외의 주도주도 딱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미국 증시가 떨어진 이유는 미국 채권 금리 상승이라 볼 수 있는데요. 5월에도 3.4%였었던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이제 4.8%에 육박해요. 저는 4.5%를 넘기면 시장이 견디기 어렵다라고 계산을 했었는데 4.8%면 한계 상황을 넘겼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8월에 4%를 넘긴 금리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5%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세가 너무 가파르다는 거죠. 금리 상승세가 가파르다라는 거는 채권 가격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은행이 보유한 채권을 매도하기도 전에 가격이 더 빨리 손실 남으로 인해서 패닉셀이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보유 자산 가치가 하락하겠죠. 작년 7월에 미국 채권물 10년물 금리가 2.5%였었는데 9월 말에 4%까지 올라갑니다. 3달 만에 1.5%로 올라가 버리죠. 이렇게 급등하니까 채권 가격이 급락해요. 보유 자산 손실을 입었던 연기금이 파산할 뻔했습니다. 올해 3월에는 채권 손실을 표시하지 않았다가 부실이 한꺼번에 터졌던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을 했죠. 그것 때문에 올해 미국 대형 은행들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았었고 안전하다라고 하지만 더 단단하게 충당금을 쌓아야 됩니다. 기업 가계의 충격은 이런 스트레스 테스트도 없이 고스란히 전해져요. 안전장치가 없죠. 이런 고금리가 이어졌을 때 안전장치가 없는 곳들 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들에서 발작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고금리는 나스닥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데요. 재무가 약한 코스닥도 금리에 약해요. 한국도 예금 대출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데 한계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이럴 때 은행들이 대출의 문을 더 잠그고 어려운 기업들은 돈을 빌릴 곳이 없습니다. 채권 시장도 한전채와 은행채가 이번에 돈을 쓸어 담았죠. 일반 기업들은 돈을 조달하기 쉽지가 않아요. 한전 은행채보다 더 높은 금리를 줘야 됩니다. 예상 못한 기업들이 이번에 돈을 못 빌리니까 유상증자 폭탄을 던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증시에 지뢰밭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노동부 구인 이직 보고서가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었어요. 금리 인상 우려는 더 커지죠. 안 그래도 채권 금리가 높은데 이것 때문에 더 올랐습니다. 80달러대로 내려갔던 유가가 다시 90달러 넘겼어요. 딱히 호재가 보이지도 않고 악재만 서서히 다가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나마 호재가 있다면은 3분기 기업 실적 발표가 있는데 여기서 실적이 잘 나와야 돼요. 잘 나와야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잘 나온다고 막 엄청난 호재라는 게 아니라 잘 나와야 나머지 악재들을 중화시킬 수 있다 이거거든요. 보통 4분기는 실적이 잘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3분기 실적이 잘 나오면은 고금리에도 잘 버티네. 4분기 실적 또 잘 나오게 되면은 23년 내내 잘 버텼네? 라고 하면서 시장에 안심을 줄 수 있겠죠. 채권금리 상승은 한국 증시에도 영향을 그대로 줍니다. 미국은 소비시장이 가장 큰 곳 중에 하나고 금리가 올라서 대출이자 부담이 늘고 연체율이 증가하면은 소비 여력이 감소하죠.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신흥국 전체에 좋지 않은 소식이에요. 한국만의 호재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는데요. 7월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반도체 실적이 바닥을 찍고 4분기부터 좋아질 거라는 전망이 있는데 그러면 반도체 주가는 상승할 수 있어요. 반도체라는 게
지금 나빠도 나중에 좋아질 거다라고 하면은 선반영을 합니다. 하지만 어젯밤에 미국 반도체 주식들이 큰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게 당장은 어려울 수 있어요. 실적 발표가 11일에 잘 나오고 반도체 업황도 좋아지고 나머지 호재들이 좀 더해준다고 하면은 반전 가능성이 있겠죠. 시가총액 비중으로 보면은 한국은 반도체 나라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의 반등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선이 어려울 때 조선주가 구원투수가 될 수가 있어요. 카타르 2차 발주가 곧 나오는데 한국 조선소들이 꽤 수주를 할 거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조선주도 다 합치면 시총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풍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걸로 지수를 들어 올리기에는 버겁다. 자동차, 화학, 정유, 2차전지, 철강 등의 비중이 큰 한국 증시라서 경기 침체 우려의 쥐약입니다. 고금리에 약할 수밖에 없죠. 한국 증시랑 동행성을 가진 지표가 하나 있는데 이게 유로화 가치거든요. 유로화를 달러로 나눈 값인데요. 코스피 상승 하락과 같은 흐름을 보여줘요. 다르게 튀는 값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주도주에 따라서 조금 움직일 때가 있고 일반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동행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로화 가치를 보는데 지금 1.04예요. 7월 달에 1.12였었거든요. 크게 하락했죠. 유로화 가치가 지금 쉬지 않고 빠지는 중이라서 증시에도 좋은 환경은 아니다. 유로화가 반등할 때 코스피 지수가 반등할 때 그때쯤에서야 좀 추가 매수를 고려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치솟는 채권금리 그리고 고유가 하락하는 미국, 일본, 홍콩 증시 지금 대외적인 환경을 더 압박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에는 작년 말에 AI 열풍처럼 증시에 좀 신선한 돌풍이 불어야 상승으로 전환이 될 수 있어요. 어려운 시기에 분위기 전환을 할 만한 뭔가 호재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그런 게 뭔지를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이거를 미리 캐치할 수 있으면은 지금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들은 아직 발견 못했는데 저 혼자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번에 AI주라던가 로봇주 같이 10배씩 오르는 주식들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세용지마 같아요. 증시가 하락한다고 해서 나쁘다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하락했기 때문에 반등을 줄 만한 새로운 주도주가 나올 거야. 그럼 나는 그 새로운 주도주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찾는 게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 주식이라는 게 세용지마잖아요. 나쁘다고 해서 너무 나쁘다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전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